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정치노평국지로 오늘 하나 골랐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라프로프가 아시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라프로프와 김정은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남쪽에서는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한편 우리 남쪽에서는 지금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아마 곧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워싱턴으로 가서 만났거든요. 문재인이. 그런데 그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앞서서 그 당시 스가 일본 총리가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 더 중요하냐 사실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언론 보도가 그런 게 가끔 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이시바는 상당히 난국에 처해져 있고 미국으로부터 대접을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오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그날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 지금 참의원 선거 우리 이제 상하원으로 치면 상원 선거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대접을 똑같이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선거전을 위해서 지금 지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번에 또 예전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또 의석을 잃게 되면은 자민당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이 뭐 그래도 괜찮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정상회담까지 이재명과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 되면은 의도적으로 일본을 보낸다. 즉 아베, 기시다, 이시바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미국과 뭐 제가 쭉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내란,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건을 거치면서 일본의 많은 의도가 좀 드러났고 그것이 미국을 상당히 언짢게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대안이 있어서 윤석열이 이재명으로 대체가 됐지만 그래서 새로운 반전이 됐죠. 이 반전이란 말이 딱 적당합니다. 활시를 뒤로 당겼다가 다시 놓는 거예요. 긴장이 확 생겼다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후퇴를 하는데 했는데 더 세게 나갈 추동력이 생긴 거고 지금 세상의 흐름에 정확하게 맞거든요. 사람의 성향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은 대체제가 없잖아요. 국민들도 저항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 밟힐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한국과 일본은 크게 이제 관계가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트럼프와 미팅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남북이 짝을 맞춰서 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주야. 가장 큰 동맹이죠. 미국이 협의를 할 것이고 북한은 작년에 북러 상호방위주야. 지금 중국을 거의 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네. 그래서 북러 상호방위주야.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같은 시기에 발생한다? 최악의 상황이면은 뭡니까? 남북이 다투게 된다. 윤석열이 추진한 것처럼 외환죄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 미국이 자동 개입,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자동 개입, 세계 대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또 다른 반대쪽 시나리오는 뭐냐? 남북 간만 가지고는 힘들었던 게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다툼으로 해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다문화된 국가, 세계 질서로. 그게 필요한 셈이고, 왜냐하면 지금의 패권 구도 가지고는 농해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우리의 공간이 제약돼 있고 뭐 음식이 제한돼 있는 우리 속에 쥐들이 자꾸 불어나다가 어느 순간 도달하면 서로 쥐어뜯어 싸우고 해서 제한된 어떤 자원에 대한 경쟁이 과열돼서 서로 치고받고 잡아먹고 해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그런 동물적인 현상이 지구상에서 발생하게 돼요. 인류 사이에. 그게 세계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도 똑같이 그렇게 발생한 거예요. 나눠 먹자. 근데 아니야, 나는 줄 수 없어. 싸우는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다 마찬가지고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큰 전쟁들은 다 그렇습니다.
동물과 큰 차이가 없지요. 자, 그것을 다원화세로 넘어간다는 것은 전쟁 없이 넘어가자. 그럼 경제도 커져야 되고 기존의 정치 관계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희망도 줘야 돼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희망을 못 찾고 있고 새로운 곳에서 희망을 찾고 그게 이제 문화적 강자로 올라선 한국, 우리나라의 K문화, 한류에 많이 기대는 바가 크잖아요.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할 따름이에요. 지금 세계는. 자, 그래서 지금 또한 러시아와 미국이 다시 화해를 한다는 부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이것은 돌이켜봐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냉전이 시작됐을 때랑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의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화해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심지어 한반도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또 원해요 많이. 그래서 이 불꽃이 튀는 겁니다. 남북이 다시 소통돼서 한 민족 체계로 한 국가 체계로 돌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면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손해보는 세력들이 있겠죠. 여러 군데 온 세상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윤석열과 그 친일파 세력이 있었고 거기와 결탁을 했던 일본 세력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 세력이 뭉개지고 있고 내란 세력은 지금 감옥에 다 줄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제거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났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12일 전쟁도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갈 타이밍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호한다고 봅니다. 김정은과 푸틴, 남한에서는 트럼프와 우리 해서 짜잔. 그래 따지면 정말 올 가을에 있는 경주 에이펙 회의가 참 대단할 것 같다, 대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짧은 그때까지 뭔가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언뜻 정규재가 이재명 만나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시진핑이 에이펙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아마 대충 예측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의 근거는 그거죠. 지금 국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해외로라도 가서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 세계적 건물이라는 것을 거꾸로 중국 국내에 보여줘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명분을 주면 온다, 시킨 대로 한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이 들러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런 시진핑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중국이 큰 회오리로 가는 것보다 힘이 빠진 시진핑을 계속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미국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뭐 어차피 코가 깨가지고 뒤로 돌아서는 욕을 하겠지만 어차피 끌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럽은 이미 뭐 결심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버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미국의 말에 따르기로 했지 않습니까? GDP의 5%까지 국방비 늘리는 걸로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맞춰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타스통신 기사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사 몇 개 읽으면은 세상의 주요 흐름이 그냥 다 읽혀요.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계속 공격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크라이나랑 정리가 끝났다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쭉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손 뺐어요. 발 뺐어요. 유럽도 안 쳐다봐요. 끝날 때가 다 된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했네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 관세 부과를 통해서 6월 달에 아주 예외적으로 재정 흑자가 났다. 이 말은 러시아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한두 번 속으면 양치기 소년밖에 안 된다. 트럼프도. 이제 새로운 국민이 나와야 된다.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블러핑을 하는 것은 그 나름의 빌드업이거든요. 그 다음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것은 뭐냐? 우크라이나 종전을 거쳐서 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국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러시아의 관심사고 이것들을 조율을 하면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자기들의 파트너인 미국과도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리 잘했죠. 한 문단 가지고. 자,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계속 지속하겠다. 대화한다는 거예요. 공격하지만 즉 빨리 끝내자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두드리 패면 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무기 안 주잖아요. 유럽도 무기 안 줘요. 예, 지금은 젤렌스키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미 카드가 러시아한테 넘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라프로프 방문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에 북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네 가지를 뽑았잖아요, 지금. 물론 밑에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말로 서로 연관관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야지 북한과 미국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신호가 포착이 되잖아요. 라프로프가 오늘 김정은 만나러 갔다. 또한 좀 이따가 발생할 그 상하이 협력기구 미팅에 대해서도 회의를 준비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우리의 파트너로서 큰 흐름에 있어서 중국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 러시아의 색깔을 계속 드러내면서 자, 요게 있고 그다음 미국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6월에 재정 흑자가 났다. 트럼프 잘하고 있는데 이거 오래 갈 것은 아니다. 즉 미국도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과 그다음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할 때 예전 대선 때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늘려서 우리 빚을 갚겠다. 그래서 신흥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었습니다만은 빚을 갚겠다라고 말한 대통령은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뭐냐?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가 아니라 잘못하면 급전직하해서 빚잔치를 할 수도 있다. 그건 단 한 방이다. 그죠? 우리 2007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도 한 방에 갈 뻔했잖아요. 그때. 그 다음 몇 년 동안 계속 여진이 있었죠. 또 날아갈지 모르는 전 세계 경제가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버텨냈어요? 상황이 개선됐습니까? 천만에요. 더 악화됐습니다. 오히려 코비드나 코로나나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런 걸로 긴장이 계속 유지돼서 확 주저앉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긴장이 빠지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계속 딥스테이트이 해먹는 겁니다. 새로운 긴장을 계속 모색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수명이 다 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런 인식은 그런 표현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우리 미국이 위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푸틴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너희가 그렇게 무너지면 중국 세상되고 세상 엄청난 혼란이야. 너희가 그냥 무너지겠니? 감정이 날카로워졌는데 아니잖아요. 전쟁이죠. 예. 시비 붙을 곳은 세상에 많아요. 북한, 이란 다 시비 붙을 곳이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각각은 전부 다 세계 대전이 될 수 있는 촉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주 우습게 발생합니다. 사소한 사건으로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려고 했을 때 없던 일도 막 만들어내죠. 통킹만 사건 뭐 이런 거. 그렇죠. 불만 붙이면 기름을 확 부어놓고 누가 담배꽁초 하나 버리기 바라는 거랑 똑같아요. 남이 안 버리면 자기가 버려요. 담배꽁초 불 붙이려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그게 이제 불이 좀 잡혔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 러시아의 표현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그 러시아식 표현이 유머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냉소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잘 안 해요. 네. 자, 미국 관세 부과로 예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적자 칭찬하는 것까지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트럼프의 이 작전도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관세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까지 다 곁들여 있는 겁니다.
되게 동양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여백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적 표현을 보면. 예. 자, 얼마 전에 또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죠. 패트리엇 미사일 보낸다. 근데 오늘 이 기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할 것. 그렇지만 EU가 돈을 낸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발을 뺐어요. 저는 아마 그때 그 소식 들으면서 당연히 블러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대세가 다 기울어졌는데 지금 거기 지원해서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다시 유럽은 발 뺀다고 정리 다 했는데 다시 유럽 보고 거기다 병력을 넣으라고 할 겁니까? 미군이 가서 뛸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다음에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대중의 관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려고 그때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텍사스 그 홍수 때문에 관심을 돌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리잖아요. 제가 그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트럼프가 패트리엇 미사일 언급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패트리엇 미사일? 그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 기시다가 미국 갔을 때 뭐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 제조 회사의 기술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일본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한다 이런 것을 합의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우크라이나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도 아마 많이 거기 배달이 돼가지고 미국에 남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메꾸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패트리엇 미사일 주려고 해도 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를 주는 것처럼 미국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아마 뚜껑 열어보면 줄 건 없었을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라프로프가 오늘 가서 오후에 이 기사가 난 거예요. 자, 러북 밀착 과시 모든 전략적 문제에 견해를 같이 한다. 라프로프의 이게 타스통신 내용을 봤을 때는 먼저 이제 파병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했고요. 예. 러시아에 있어서의 모든 의견을 존중한다. 러시아의 모든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러시아와 우리의 모든 전략적 판단이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라프로프 얘기 왜 같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푸틴에 하고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잘 흘러간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재명하고 트럼프도 곧 만날 거예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만날 거예요. 그러면 같이 뭘 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없거든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펙. 그래서 시진핑 온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거를 이재명이 정규제나 조갑제한테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푸틴 온다? 트럼프 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판이 커지는 거잖아요. 김정은까지 온다? 뭐 김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김정은이 연해주 기차로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북러 상호 방위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나눴던 것이고 푸틴이 이제 그 다음 해인가 북한을 방문하게 돼서 북러 상호 방위조약을 포괄적 힘 동반자 그 협정을 맺게 되는 건데 그때는 주로 라프로프가 활동을 했죠. 외상들끼리 했습니다. 북한의 그 여자 외상하고. 근데 작년 말부터 푸틴의 또 다른 군사적 분신이 쇼이구가 3번을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좀 틀릴 수 있어요. 회수하고 그 날짜가. 그렇지만 제 기억이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내란이 발생했을 때 쇼이구가 북한에 왔었고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을 때 4월 달이죠. 그때도 쇼이구가 또 왔었고 그다음 선거판이 벌어져 가지고 이재명이 당선이 됐을 때 쇼이구가 또 왔습니다. 그때는 쇼이구는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안보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군사적인 문제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는 그게 라프로프한테 넘어갔다는 것은 라프로프가 이렇게 왔을 때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온다. 그리고 또 러시아와 지금 푸틴이 이 한반도 상황을 보는 시선이
위기는 넘어갔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빨리. 저기 러시아도 원하고 있고 저기 미국도 원하고 있고 러시아도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그게 유럽이나 전 세계에 희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운되면서 또 다른 불씨가 생길 수 있다. 안 좋은 불씨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쇼이구에서 라프로프로 갈아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이것은 라프로프가 이 미팅에 갔었던 거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뭐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 근데 거기서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대화를 했고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새 아이디어를 교환했고 상당히 괜찮다.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전달을 하겠다. 자, 이것은 러시아가 제안을 했다는 것을 읽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해낸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종식을 시키면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켰단 말이에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손을 떼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라프로프 쪽에 또는 러시아 쪽에 양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됐다. 일이 막 진전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혼자다. 그리고 유럽은 더 이상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다음에 서유럽으로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당연히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구석으로 몰린 젤렌스키가 곧 항복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바로 북한 쪽에도 불이 당겨 붙어야 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급전환해야 된다. 트럼프가 강렬히 원하는 부분이고 러시아도 원한다. 전 세계도 원한다. 그걸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뭐 붉은 빛을 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화된 지역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소유 간의 경계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나쁜 기억 때문에 훨씬 더 굳어졌다. 교류가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전 세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북한 쪽으로 바람이 얼마나 빨리 옮겨 붙고 있느냐. 불이. 그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다가 이 미팅 마치고 라프로프가 러시아 돌아가는 길에 빙빙빙 돌아가지고 지금 김정을 만나고 간 거거든요. 오늘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를 다녀오지 않고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움직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맞죠? 그 상황에서 푸틴과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푸틴이 봤을 때 되게 중대한 사안이고 시급히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이제는 최우선 순위가 된 거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미 우크라이나전은 옅어지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종전이 됐고, 자, 지금 이스라엘이 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마스랑.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많이 안 하지만 이란과의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그것이 다 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바로 이쪽 옮겨 붙는 거 보십시오. 예. 자, 그런데 이제 한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 추가 파병할 수 있다. 곧 CNN 보도. 근데 위에는 KBS 보도예요. 11일 전에 나왔던 거고 밑에는 MBC 보도예요. 똑같은 사진을 썼으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3시간 전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11일 전에도 우리나라 거의 전 방송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3일 전에도 약속이라 한 것처럼 또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재밌어요. 이것은 지금 오늘 쭉 주요 테마에 관련된 내용. 즉 푸틴과 김정은이 미팅을 하고 이재명과 트럼프가 미팅을 해서 북미 종전선언으로 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언론에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국내 언론도 거기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이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사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해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똑같거든요. 누가 시킨 듯이 해요.
지시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11일 전에 한번 꽉 나오고 3일 전에 또 똑같은 일이 꽉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뭔가가 좋은 진척이 있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심지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예요. 즉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것에 대한 즉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것이 이 언론사들의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계속 박살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세력은 강고하게 저항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푸틴과 트럼프가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예요. 상대방이 정비할 틈을 안 주고 확 파도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탄력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지 역동적으로 전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제가 보기에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싸움이 크게 붙은 거예요. 지금. 싸움이. 이제는 해볼 만해요. 백중세예요. 제가 봐서는. 자, 언론에서는 저는 기사를 뿌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숙제하듯이 다 베껴서 한 번, 두 번, 1파, 2파 이런 식으로 쫙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 침을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김정은 푸틴 잘못되라, 김정은 푸틴 잘못되라 이렇게 구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오늘 발생한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 세계적으로도 다르다, 국내적으로도 매일매일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서 전 역사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뭐 70년, 80년 살더라도 엄청나게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 되게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인류사에 그런 시기하고 겹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자,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 오늘. 그게 뭐냐면 울산 방구대 안각화랑 같이 된 거죠. 예. 자,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밑에 보면은 21년에 등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심사를 했다. 그리고 기존에 2개가 있었다. 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유적지구이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다. 옛날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유홍준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 자연문화유산도 있고 자연유산 세계유산이 있고 뭐 문화유산도 있고 몇 가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남쪽에서 북쪽에다가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시도해봐라. 예, 너희들의 정치적 벽을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의 힌트를 여러분이 삼으신다면은 이게 왜 같은 날 남북을 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줬을까? 그것도 가장 세계적으로 아름답다는 산이라는 어떤 찬사를 더 붙여서 이것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싸운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북한군 파견한다는 거, 러시아 파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났는데 둘이 군 병력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공병대 같은 거. 뭐냐, 쿠르스크 지역에 제한돼서 보내요. 그럼 당연하죠. 우크라이나 땅에 안 보냅니다. 절대로. 그죠?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러시아군이 침공을 받은 지역에 국한해서 그때는 전투부대를 보냈고 이제는 쿠르스크는 수복됐잖아요. 그 수복된 지역에 지뢰나 많은 것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공병대 인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3만 명 보낸다는 게 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게 북한과 러시아 간에 나눈 이야기예요. 지금 3만 명 파병 이야기하면은 러시아가 간당간당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잡아채지 못해서 간당간당해서 다시 보냈던 북한군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북한의 난폭성, 둘이 똑같이 못된 놈이다. 그 이야기 하려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고 맞불적인 성격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자, 분명히 중요한 신호다. 예, 보고 또 지금 이제 100억 달러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아마 정책위원장 저쪽에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없다,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전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우리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시점이다. 예, 왜?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유엔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미군의 항만도 주둔 이유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북한의 협상 포지션은 어느 정도의 병력은 잔존해라. 그게 제가 봐서 10,000명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병력을 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죠. 미군이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확인을 했죠. 국정위에서 전작권 환수, 국방부 합참과 논의 중. 그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봐서 80% 이상. 그리고 이미 여러 군데서 나서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택의 자본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거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광훈 같은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미국하고 마찰을 일으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뭐 지금 방송에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면도칼처럼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다음 북미로 넘어갈 게 아닌 이야기잖아요. 이게 세계의 평화, 분단의 극복, 되게 문화적인 색채를, 감성적인 색채를 가지고 풀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풀이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왜냐, 이런 것들이 쟁점화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 100억 달러 달라는 것은 블러핑이다. 왜? 아니 3만 명 중에 2만 명이 빠져나가고 기존의 미군 기지를 유지 보수하는 인력만 남아 있는데 왜 돈을 더 줘야 됩니까? 본진은 다 전투병력 다 빠져나가는데 이 사단은 자,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패트리엇 미사일 다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어요. 단단하게 협상한다는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블러핑이에요. 그래?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하네? 우리도 그럼 좀 세게 이야기하는 척할게. 이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다. 요 밑에 거는 진짜다. 이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한테 트럼프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점수 따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슬쩍 진짜 중요한 이슈를 슬쩍 올려 태우면서.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어디 끝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제 화면에 어떤 채널 명이 안 나와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한테 보여주기가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화 13조 압박 100억 달러죠. 미 주한미군 철수 감행, 한국 정부가 세게 맞대응하자 역풍분 미국. 이거는 혼란스러운 상당히 이름이고 제목이고 이 대통령 떠받다가 미일 무릎 꿇은 상황. 자, 이것은 올려달라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 그럼 나가 이랬더니 실제 나가게 됐다. 어쩔 수 없지. 나가기 싫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와 우리 한국 정부는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윤석열 때와는 비할 데 없이 서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때도 미국하고 대화가 잘 됐어요. 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노무현 때도 미국하고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부시가 노무현 묘소에 와서 참배하고 하는 겁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박근혜 모호하다. 이명박 모호하다. 왜? 이명박과 박근혜는 개인 비즈니스거든요. 국가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모호해요. 그리고 예측 불허의 행동들을 했죠. 윤석열이 또 이어지죠. 미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미국은 들컥들컥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들이 앉아있을 때마다 다시 이재명이 됐다. 이제 기회가 왔다. 세상에 흐름과 맞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지금 TRT면 터키 쪽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무슬림도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 중동과 가깝기 때문에 보통 언론, 서방 언론이나 우리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 좀 내밀한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네타냐후가 가자에서 하마스와 휴전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 채널에서 제가 지나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진 전쟁이라고.
맞습니다. 인도나 이런 쪽의 언론 보면은 이스라엘이 감추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지금은 네타냐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요. 어디 맞았다, 비용이 얼마큼 들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12일 전쟁 기간 동안에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북한군이 러시아에 3만 명 파병한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외신을 쫙 뿌려준 그 세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 줄 맞춰서 하나 둘 셋 빡 방송, 일주일 있다가 또 하나 둘 셋 빡 방송, 그 세력이, 그 언론 세력이 이스라엘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자, 그런 면에서는 이게 소중한 정보다. 그리고 전체 흐름의 맥락에 맞다. 이스라엘 적고 네타냐후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약해졌다. 경제적으로도 되게 공공하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의 중동 국가의 적대 관계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미국은 결국은 네타냐후를 이란을 공격한 척하면서 헛방지를 하면서 네타냐후를 구속으로 몰았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네타냐후는 피부로 와닿게 곱씹으면서 피눈물을 흘렸겠지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CGTN이라고 중국의 아마 정부 쪽에서 입김이 들어가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국이 이런 부분을 계속 보이면은 자기들이 패권을 가지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분석을 어설프게 했는데, 남중국해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항상 중국이 하는 말이거든요. 패턴이 읽혀요. 계속 이러면은 이게 중국이 지금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시진핑이 적절히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외부 개입에 대해서는 경고한다예요. 즉, 이 상태를 놔두면 나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왔거든요. 몇 년째?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해라. 그러면 경제는 내가 이기는 거고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이긴다. 미국 내는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낼름 주워 먹겠다. 중국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먹혔거든요. 지금 안 먹혀요. 이건 되게 무도한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이제 아마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런 표현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빠져,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오늘 난 기사예요. 오늘 난 기사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도 오늘 오후에 나온 것 같아요. 늦게. 즉, 북한에서 라프로프랑 김정은과 면담이 있고 그 이후에 나온 기사예요. 한 2시간 간격을 두고. 자, 지금 타운홀 미팅을 처음에 이제 전라남도에 가서 했고, 그 다음 이제 세종, 충청도에 가서 했고, 세 번째 어디서 할까 했는데, 오늘 갑자기 발표가 난 겁니다. 부산에서 한다고. 18일 날. 오늘 14일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 해수부 이전, 그리고 이제 현대상선 이전, 뭐 회사 법원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가 있고, 현재 부산보다 훨씬 더, 부산항이 더 중요하게 된다. 지금 진해 신항만 그거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동량 기준으로 하면 세계 2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상하이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송도가 상하이 도전하려고 하다가 못 이긴 거잖아요. 네, 다시 부산이 거기 다시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북극 항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인천보다는 부산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점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갖고 풀어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도 와야 되고, 현대상선도 와야 되고, 회사법원도 여기 있어야 된다. 국제적으로 되게 분배가 될 것이다. 예. 옛날에 고려시대 때 개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개성처럼. 그때 국제도시였거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북극 항로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것은 뭐냐? 러시아하고 트럼프가 미국이 화해를 해서 거기를 열자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여기서 우리 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와, 이런 걸 이때까지 왜 안 했지? 이런 항구적인
평화 관계와 서로 상호 설린의 관계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형성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북미 종전선언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크라이나전만 끝나고 북미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럼 러시아도 같이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호 방위 조약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 동해 북극 항로 안 돼요. 자, 그게 원래 관련된 오늘 쭉 일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라프로프가 와서 김정은을 만났고 거기서 반드시 푸틴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부산으로 낙점을 했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속도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도 곧 시간이 잡히겠다. 이걸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재명이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서 주식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분위기를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주가도 좀 오르긴 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이와 연동을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렇다. 즉 남북의 분쟁 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내란 때 되니까 우리 경기가 다 위축됐잖아요. 전부 다 소비도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위축됐잖아요. 그것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자본이 들어오는데 우리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세계적 기준으로 정상적인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폭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북극 항도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잖아요. 남북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제 주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훨씬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우리 환경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이것이랑 부산 가서 타운홀 미팅한다. 북극 항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푸틴과 트럼프 간의 협의,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북미 종전선언, 남북 소통, 북한 투자, 짧은 기간 내. 지금 오늘 어떤 스피드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이 받아보셨으면, 느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하나하나들이, 이 중요한 일들이 각자의 조각으로서 좀 꽉 직소 퍼즐처럼 딱 만나는 거예요. 거대한 그림을 만든다. 서로 상대방이 저게 사실이야. 그래? 내가 봤을 때 네가 사실인데? 이렇게 하면서 상승 효과로 퍼즐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조각이 쫙 맞아가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